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유비는 관우가 죽은 후 사후 정리를 합니다. 흩어졌던 그런 여러가지 배신의 기운들을 일소를 하고 신기일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조의 뒤를 이어 위왕이 된 조비는 송권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30만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송권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황제에게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조의 고향 초현을 방문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어 고향을 방문한 흉내를 낸 것이기도 하고요. 민심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보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하우돈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조비는 급하게 다시 업군으로 돌아옵니다. 왕랑, 화음, 이복, 태사승, 허지 이런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서 하늘의 뜻이 조씨에게 있음을 말하고 황제에게 양위할 것을 권했습니다. 황제도 더 버티지 못하고 조서를 내려서 조비에게 양위를 발표를 합니다. 조비는 법도에 따라 3번을 사양하고 황제가 스스로 수선대를 쌓고 북면하여 옥새를 바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황제가 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황제 보고 이제 황제 그만해. 황제가 그래 나 황제 안 할래 너 해라. 아이 어떻게 제가 감히 황위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예법상 사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수선대를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양위를 할 때의 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면하여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황제는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떤 의식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요. 왜? 북쪽에 있는 것은 황제뿐이니까요. 그래서 북면에서 옥새를 바쳤다는 거죠. 이 일은 인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북쪽을 향해 단을 쌓고 항복을 했죠. 그런 격식이 있습니다. 220년 10월 28일 조비는 드디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위라고 정했습니다. 위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에 연호를 연강에서 다시 황초로 고치고 조조를 무황제로 추증하고 폐제에게는 효헌 황제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황위를 헌납했다는 뜻이에요. 효헌 황제. 그리고 사냥공으로 봉하고 시급 1만호를 주고 그러니까 1만 가구에 해당하는 자치지구를 내린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종묘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비에게 표문을 올릴 때는 신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누구누구는 이렇게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런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이가 된 거예요. 서로 동등한 황제가 됐다는 거죠. 다만 실권은 조비에게 있고 효원 황제, 헌제는 그냥 여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 삼국지 1세대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헌제다. 정말 편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조비를 역적이라고 공표하고 폐제에게 효민 황제
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갈량 등의 추대로 황유에 올라 촉한이라 부르고 연호를 장무로 정했습니다. 221년 4월 6일에 이른 일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연호 황초는 당시 도참에 따른 내용이었어요. 한나라의 뒤를 계승하는 나라는 황색이라는 내용의 그런 문헌이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표식도 그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송건도 오나라를 건국하면서 황룡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한나라 다음에는 황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비만 새롭게 나라를 연 게 아니라 한나라를 계승했다는 의미로 황색과는 상관이 없는 장무라는 연호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폐위가 됐으니까 그 폐위된 황제 다음 황제가 나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해 병력을 모아 송건을 토벌할 준비를 합니다. 조운이 나서서 유비를 말립니다. 우리가 만천하에 알리기로는 우리의 적은 조씨라고 했는데 지금 송건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에게도 연락해서 강주라는 곳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낭중태수로 있던 장비는 출전하기도 전에 범건과 장달이라는 수하들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장비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 분풀이로 장비를 죽이고 그 문책이 두려워 오나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졸지에 두 동생을 잃은 유비는 더욱 오나라에 대한 원한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려도 유비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학사 진복은 출정을 말리다 옥에 갇혔고 제갈량이 올린 표문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에 75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동호로 출전을 합니다. 221년 8월 유비가 백제성에 본진을 꾸렸을 때 선봉대는 이미 천구에 이르러서 오나라 경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송건은 위기를 느끼고 즉시 제갈근을 유비에게 파견합니다. 형주에 이른 조조가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우리 손장군께서는 그 일을 거부했지만 여몽이 스스로 자청해서 벌인 일이다.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사고가 터지면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국정원 사건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송건이 지금 그 일을 몹시 후회하고 계시고 다시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리고 유비 부인 도망갔잖아요. 동호로. 동호로 돌아온 것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이모죠, 이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다. 그리고 장비를 죽이고 도망온 놈들도 내가 잡아서 돌려주겠다. 그러니 우리랑 화친하고 같이 조비를 토벌하자. 하지만 유비는 제갈근을 꾸짖어 돌려보냅니다. 유비와 화친이 결렬되자 송건은 조비에게 투항을 합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조비도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송건을 5항에 봉합니다. 그리고 구석을 주었어요. 구석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몇몇 신하들은 조비의 자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송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물며 고조도 항우가 주는 자귀를 받았소. 유방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찌 되었어?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오. 그것이 송건의 본심이었습니다.
일단 위나라를 안심시킨 송건은 유비를 막을 일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손환과 주연을 좌우 도독으로 삼아 선발대로 유비의 선봉을 막게 하고 따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쪽의 군사는 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선대 공적의 의지에 지위를 얻은 25살 어린 손환으로는 유비를 상대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환은 싸움에서 패하고 이릉성으로 달아납니다. 유비는 군사를 이릉성으로 보내서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주연도 계속 패배를 해서 전선은 어느새 이릉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릉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이릉을 지나야 넓은 벌판으로 나가서 수월한 진영을 꾸리고 공격에 나설 수 있었어요. 송건의 입장에서도 이릉의 좁은 입구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유비의 날카로운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송건은 범강과 장달, 즉 장비를 죽이고 투항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목을 베어 유비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화는 거치지가 않았어요. 손환이 구원을 요청하고 패전의 급보가 날아드니까 동호는 혼란해졌습니다. 송건은 즉시 군서를 증원하고 육손을 도독으로 삼아 이릉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육손이 도독이 된 거예요. 육손은 형주를 함락하는 데 숨은 공신이었죠. 하지만 워낙 여몽의 영향력이 커서 그의 공은 뒤로 묻히고 말았는데요. 감택이 자신의 목숨과 가문을 걸고 육손을 추천한 것이었어요. 송건도 육손의 능력을 아는 터라 그를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수들에게는 육손은 풋내기 서생으로 보였습니다. 송건의 사비라고 그랬죠. 관우도 육손을 얕잡아 보았었고요. 더구나 이릉에 도착한 육손은 싸우지 않고 군사를 서서히 뒤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지형을 버리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육손을 비난을 합니다. 아울러 이릉성에 포위된 손환을 구하자는 말도 무시를 합니다. 내가 유비를 물리치면 적들은 당연히 포위망을 풀 것인데 뭐하러 병력을 보내 싸움을 하느냐. 동호의 장수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한편 유비도 육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어요. 전쟁터에서 평상을 보낸 유비였습니다. 그도 관우처럼 방심을 한 거죠. 거기다가 육손이 군사를 서서히 철수시킨다는 말을 듣고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함정이 있을까 조심하면서 영체를 서로 연결하며 앞으로 전진을 했어요. 결국 육손은 이릉 동쪽 입구까지 나와서 진영을 펼치고 방비를 시작합니다. 유비가 걸어오는 싸움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도 더 이상은 쉽게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육손이 애송이어도 이곳은 지키는 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수들은 유비에게 병사들이 무더위에 너무 지쳤다고 보고하고 그늘에 있는 숲속으로 진영을 옮기자고 건의를 합니다. 유비도 단기간에 결판을 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늘진 곳으로 진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을 옮기는 동안 동호의 기습에 대비해서 골짜기에 군사를 매복하고 가장 늙은 군사를 평지에 주둔시키고 서서히 진영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가장 약한 병사로 미끼를 삼고 매복을 하고 나름 신중하게 진영을 옮긴 거예요. 동호의 진영에서도 유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어요. 한당과 주태 두 사람이 지금 나가서 싸울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육소는 겨우 그들을 달래고 3일 동안 적군의 동태를 지켜보게 했어요. 원래 철수할 때 공격하는 게 가장 좋은 공격인데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그 늙은 장수들에게는 안타까웠던 거죠. 결국 그러는 사이 유비의 군사들은 진영을 모두 숲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복시켰던 군사를 거두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당과 주태는 육소는 예측에 감탄하고 더 이상 그에게 싸우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육손이 태도를 바꿨어요.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고 모든 장수들을 모아 일전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싸우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기다린 것이다. 유비는 백전노장이고 군사를 잘 다독여서 싸우는 데 능한 사람이다. 그동안은 적군의 사기가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제 병사들도 지치고 마음도 흐트러져 있다. 더구나 저들은 금기로 여기는 숲속에 들어가 진영을 세웠으니 나는 열흘 안에 저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송곤에게 표문을 올려 계획을 알리고 후방 지원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를 펴놓고 작전을 수립을 해요. 한편 황권은 유비를 걱정해서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지형상 나가기는 쉬워도 철수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폐하께서 선봉에 나갔다가 일을 겪으신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니 저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일에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황권에게 장강 북쪽 강변을 따라 진군하게 했습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침략한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조비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유비의 패전을 예견을 합니다. 숲속에 진을 치는 것은 병법에 금지되어 있어 더구나 모든 영체가 700리에 걸쳐 이어졌다니 화공을 당한다면 한순간에 모두 타버리고 말 것이요. 우리는 동호가 유비를 추격해 서천 깊숙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동호를 노리도록 하자. 이게 조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인에게 공안을, 조유에게 동구를, 조진에게 남군을 공격할 채비를 시켰어요. 그날 밤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육소는 모든 장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날쌘 군사들에게 명해서 촉군 영체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체에 불을 지를 필요는 없었어요. 몇 개 건너 하나씩 불을 지르니까 숲이 끊어진 곳이 아닌 사람이 주둔한 영체는 자연 숲보다도 더 훨씬 불이 잘 엉켜붙었습니다. 순식간에 700리에 걸쳐진 영체는 불길이 집어삼켰어요. 순식간에 당한 공격에 허둥대는 유비의 군사는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육소는 전군을 몰아 공격을 했고 유비는 황망히 놀라 마한산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유비의 경로를 예측한 육소는 마한산으로 병력을 파견한 상태여서 마한산도 곧 포위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장수들이 남아있는 치중으로 길을 막고 불을 질러서 오군의 추격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다가 마차, 군량, 병장기 이런 것들을 쌓고 불에 잘 타는 거를 쌓고 불을 질러버린 거죠. 불로 적군을 막아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이릉성의 포위가 육손의 예측대로 풀려버렸어요. 소난이 유비의 퇴로를 모두 점령해서 유비는 산을 넘어 겨우 군사를 수습해서 어복포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시 행궁으로 삼고 영안으로 개명을 했어요. 크게 패하기는 했지만 유비는 복수한 마음을 다지고 다시 군사를 준비를 합니다. 송건은 백제성에서 다시 군사를 모으는 유비를 경계해 사자를 보내 다시 화해를 청합니다. 유비도 대세가 이미 그르쳤음을 느끼고 마지못해 이 일을
허락을 합니다. 송건도 유비를 끝까지 공격하고 싶었지만 조비의 움직임이 수상해 병력을 돌려야 했습니다. 유비도 백제성 지척 남산에 주둔한 동호의 병사를 막을 여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화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위나라 장군 조유가 동구로, 조진이 남군으로, 조인이 유수로 공격을 해왔어요. 유비를 물리친 즉시 군사를 회군한 육소는 서둘러 장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왔습니다. 유수를 지키는 주하는 조인의 대군을 막게 되었어요. 조인은 유수를 노리고 진격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려 선계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주하는 군사를 반 나누어서 선계로 보냈어요. 그런데 조인은 유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걸 알 주한이 선계로 보냈던 병력을 돌리려고 했지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5천 병사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요. 용감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했고요. 조인은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위군은 철수를 하고 맙니다. 일흥에서 패전한 다음해인 223년 2월 유비는 자신의 병이 깊어서 더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중신들을 영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제갈량에게 태자 유선을 부탁하고 상서령 이염에게도 제갈량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4일 6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말해요. 경의 능력은 조비의 10배를 넘으니 분명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이 보기에 태자가 보필하에서 성공할 사람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을 듣고 제갈량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그래요.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합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해서 충성으로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태자 유선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는 승상을 어버이같이 아버지같이 섬기고 같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 선주라고 부르죠. 총나라에는 황제가 딱 2명이 있었으니까요. 촉한에는 선주 유비, 후주 유선. 유비는 삼국을 정립한 인물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육아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비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일어나 수없이 나무 식객으로 의탁하며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는 표리부동한 인물이 아닌 가장 인자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삼국지마다 소개되고 있지만 유비가 정통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은 200년 정도가 지난 4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조가 정통의 인물이었고 송건과 유비는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설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유비가 죽고 200년 정도가 지난 서기 400년 경이란 뜻이에요. 200년이 지난 400년 이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진수가 정사삼국지를 썼죠. 그리고 위나라가 멸망한 후에 쓴 거니까 위나라. 그리고 진나라가 들어서죠. 사마시의 진나라. 위진 남북조를 거쳐서 5대 10국으로
뭐 이런 다시 중원이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송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남송 북송하는 그 서기 천년경의 송나라 말고 이때 송나라가 생깁니다. 송이라는 지방에 나라가 생긴 거니까 송나라예요. 송나라가 생겼는데 할아버지가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래 놓고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조조가 정통의 인물이었죠. 근데 손자를 죽여놓고 외손자를 죽여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뭔가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배송지라는 사람을 시켜서 삼국지 배송지 주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수의 정사삼국지가 너무 짧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배송지라는 역사학자를 시켜서 글을 쓰게 해요. 삼국지에 해설을 달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씨를 천하의 중심 인물로 설정을 합니다. 왜? 이 외할아버지가 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은 유씨가 계승해야지 맞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적인 그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 배송지 주 삼국지 배송지 주에서부터 유씨가 즉 유비가 삼국지의 중심 인물 가장 인자하고 덕이 많은 그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황제의 인덕을 갖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 왜곡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겠죠. 제갈량은 슬픔에 빠진 유선을 보좌해서 보위에 올렸습니다. 촉제 유선은 유비에게 소열제의 시호를 추증하고 대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연호를 건응으로 바꿨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유선은 제위에 올라 제갈량을 승상의 무향우 자귀를 주었고요. 이 무향이라는 곳은 낭야군에 있는 향으로 실질적으로는 위나라 땅이에요. 형식상으로는 중원을 한나라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래서 나중에 역적 조씨를 토벌하고 제갈량이 너 그때 역적 토벌하면 그 땅 가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하면 니네 여기 나눠 가져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익주목으로 임명하고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때 녹상서사의 지위도 함께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갈량의 어떻게 보면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